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통시장에는 손님 발길이 끊기고 채소 가격까지 뛰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오르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그곳 전통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서울은 저녁이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 시장 내부 온도는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외부 온도, 그러니까 시장 밖 온도가 35도 정도 되는데요.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 봤더니 36.1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1도씨 이상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곳에는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뜨거운 조리열기가 가득 차면서 외부보다 더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역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는데 매장이 외부로 뚫려 있어서 에어컨도 없이 차가운 음료와 선풍기로만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위 때문에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곳 매장의 3분의 1 정도는 아예 문을 닫고 휴가 기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상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상인들은 또 음식이나 식재료가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선 가게는 얼음을 2배 가까이 더 사용해가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꽈배기나 떡 같은 제조식품 역시 평소보다 최대한 늦게 만들어내고 당일 판매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네, 이런 무더위에 작황까지 나빠지면서 채소 가격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채소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에 약한 잎채소류 가격에 추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잎채소인 시금치 100g의 가격은 1,796원으로 한 달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이와 열무, 얼갈이 배추 가격도 지난달보다 50% 넘게 훌쩍 뛰었습니다. 상추와 배추 가격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농산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광합성이 저하되고 생육이 부진해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출하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공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지 뭐. 특히 과일값. 그리고 뭐 쌀 뭐 이런 거 다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어딨어요. 월급 빼고 다 올랐어. 다만 아직 지난해와 비교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하우스 역시 냉방 비용이 뛰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영남 지역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쳤고 이상고온으로 배와 사과 등 주요 과일 성장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식탁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충남 태안 구매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장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앞바다에 우럭 양식장이 저 멀리 보입니다. 이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수온도 급격히 올랐고 양식장 어민들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이곳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지난 3일부터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이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4일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이에 따라 양식장 물고기들도 뜨거운 바닷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사하고 있습니다.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배를 뒤집은 채 죽은 물고기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까지 집단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뜰채로 계속 건져보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폐사한 물고기 수만 약 16만 마리 수준입니다. 2년 전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는 물고기 824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약 97억 원 규모의 피해를 보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양식장 어민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레 이제 고수온이 되다 보니까 고기들이 적응할 시간조차도 없이 이제 놓여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피해로 이게 폐사가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폐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또 예산 35억여 원을 투입해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가두리 그물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보험료 지원과 면역 증강제 지급도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와 수협, 수산자원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록적인 폭염이 장바구니 물가부터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네요. 박기환, 오승훈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같은 폭염에 냉방기기 관련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인데요.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아파트 1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세대를 포함해서 주민 4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김제에서는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넘어진 80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숨졌습니다. 김제경찰서와 전북 소방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7분쯤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전동 카트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80대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로 당시 체온은 42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 카트를 타고 곡선 구간을 지나가다가 벽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의사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 대부분의 여름철 평균 온열 지수가 28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열 스트레스 전망을 보면 가장 긍정적인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2040년까지 우리나라 80% 지역의 온열 지수가 28도 이상이 되고 2041년부터 206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4분의 1이 30도 이상에 달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온열 지수 30도 이상이면 서서 하는 작업이나 가벼운 산책조차 힘들고 33도 이상일 때는 쉬거나 앉아 있을 때도 열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가뭄 대처 상황을 점검하는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습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관련 대책 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는 물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책임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폭염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은 더 세심히 살피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 작업 중지나 휴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야외 작업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며 양수 장비 등을 적극 가동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과 가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 청와대에서 개최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선 현 상황을 사실상의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단기적 조치 외에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맞게 주거와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40도 안팎의 폭염은 기세가 여전합니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더운 입추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태풍까지 여러 개가 동시에 생겨나면서 변수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상자연 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면 달력상으로는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가 되는데 입추 매직은 뭐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입추는 절기상 가을의 시작이지 이 날씨까지 가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입추는 보통 8월 7일이나 8일로 계절적으로 또 이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실제 최근 30년 서울의 입추 당일 최고 기온을 보면 대부분 30도를 웃돌았고요. 이 30도를 밑돈 해는 8차례뿐이었습니다. 특히 입추에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35.9도였는데요. 올해는 내일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서 최근 10년 입추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게 아시아 중에 우리만 덥나 싶었는데 근데 실제로 서울이 뭐 도쿄나 대만보다 더 덥다고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 뚜껑을 덮은 프라이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과 대만은 이 구름이라는 그늘막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 중층의 건조 공기가 이 대기를 안정시키면서 구름의 발달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중층의 건조 공기인데요.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까지 강하게 발달하면서 이 맑은 날씨가 이어져 일사에 의한 열 축적이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도쿄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에서 건조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요. 대만과 중국 남부도 구름이 많아서 일사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서울보다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상재난 전문기자 김민경 기자가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서울이라도 온도 차이가 꽤 난다고요? 네, 기상청의 기상 관측 차량을 타고 이 서울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은 살수차가 계속 물을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 온도가 50도 가까이 찍혔고요. 반대로 나무가 많은 남산 산책로는 33.6도로 거의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한강 위는 어떨지 한남대교까지 이동해 보니 이 지면 온도는 51도로 찍혔고요. 이동 중에 햇볕이 강한 일부 도로에서는 6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연속 39도를 기록한 구로구 온수동도 찾았는데요. 인상적이었던 건 이 초등학교 안에 공식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았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라서 기온은 다소 내려갔지만 이 지면 온도는 여전히 50도에 가까워서 한낮 열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걸어 다닐 때 땅의 열기가 후끈후끈한데 지금 이런 더위도 문제지만 가뭄도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남부 쪽이 좀 심한데 급기야 산불 진화 차량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다고요? 네, 산불을 끄던 진화 차량이 이번에는 메마른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밀양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에 논과 밭에 산불 진화 차량 22대가 투입돼서 500톤가량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했는데요. 이 밀양을 포함한 경남은 이미 심한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요. 영남뿐 아니라 호남과 일부 수도권까지도 가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댐과 군위댐 같은 이런 주요 댐들의 저수율도 30%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날씨가 이렇게 덥다 보니까 이 태풍 돌핀이 어떤 변수가 될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태풍이 2개나 동시에 지금 발생을 했다고요? 네, 화면 보실까요? 지금은 13호 태풍 돌핀과 15호 찬홈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14호 태풍 구지라는 오늘 오전 9시에 필리핀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했고요. 이 15호 태풍 찬홈은 이렇게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 예의주시해야 할 것은 이 13호 태풍 돌핀인데요. 한때 최고 등급인 강도 5의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다가 지금은 강도 3으로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열돔에 뭐 태풍들이 좀 비껴나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서 발생한 이제 돌핀이 그 중국 쪽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폭염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오해입니다. 네, 화면 다시 보실까요? 예. 한 수치 모델의 토요일 태풍 예상 위치인데요. 이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동풍을 계속해서 불어일으키게 됩니다. 이 동풍이 먼저 닿는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말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기온도 서쪽보다는 다소 낮겠습니다. 반대로 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이렇게 오면서는 기온이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기상청 예보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은 39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
대부분과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은 32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이후 태풍이 중국 쪽으로 더 멀어지는 주말부터는 동풍의 영향도 점차 약해지면서 서울 기온도 36도로 다소 내려가면서 이 극한 폭염은 조금 누그러질 걸로 예보가 됐습니다. 예, 그럼 태풍이 중국으로 향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수치 모델들이 태풍이 중국을 향할 걸로 보고 예. 있습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네. 네, 이렇게 대부분의 모델들이 중국을 향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예상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제주와 남해안은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높은 물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중국에 상륙한 뒤에 비구름의 이동 경로는 이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우리나라 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이 이렇게 중국 동부 연안을 따라서 비구름이 이동을 하면서 일부가 이렇게 서해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럽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국 내륙을 향한 비구름이 이 후면 일부가 이렇게 서해까지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모델도 이 태풍이 상하이로 들어간 뒤에 약해진 뒤에 이렇게 비구름이 서해로 진출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다 일주일 안팎의 뒤를 내다본 예측이라서 변동성이 큰 만큼 이 태풍의 진로는 물론 이후 비구름의 움직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당장은 좀 빠른 시일 안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동해안에 주말 동안 호우가 예상이 된다고요? 네, 태풍이 동풍을 더 강하게 불어넣으면서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온이 27도 안팎으로 높은 동해를 지나면서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크게 발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동해안과 산간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고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 비가 해갈의 시작이길 좀 고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축구협회를 상대로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홍 전 감독을 그제 불러 조사한 지 이틀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압수수색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7시간가량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관 규모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그제는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죠? 네, 경찰은 그제 홍명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가운데 한 명 등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 한 시민단체는 축구협회가 홍 전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다가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홍 전 감독에 대한 피의자 소환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0이상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열린 당과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한 의원 자택과 사무실에 오는 12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의원과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응답이 없어 이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와 관련해
반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오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 여야는 각각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의견 수렴과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은 여당도 야당도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 현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아침 회의에서 세제 개편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는데 정책위 의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궤변으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당도 아침부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의원 간담회를 열었는데 비거주 1가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며 집중 모니터링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정치적 어젠더로만 활용할 뿐 실제로 나서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최고위에선 다 버리고 지방으로 가라, 그래야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정책은 정상이 아니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은 10원도 손해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줘가면서 29억의 아파트 팔 때 세금 폭탄을 던질 때는 본인은 쏙 빠져나오고 국민의힘은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는데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생지옥을 만들었다.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재경희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아침 라디오에서 세제 개편의 목표가 명확해야 하는데 공정과세라는 공자왈 맹자왈 같은 말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매매, 전월세 시장에는 큰 피해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각 당의 상황도 짚어보죠. 먼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점점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발언은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의 갈등 구도를 부각하며 명청대전이 없다면 자신이 왜 국무총리를 그만뒀겠느냐고 말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SNS에서 김 후보의 2002년 후단협 사태를 겨냥해 못 믿을 사람이라고 비판했고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도 되지 못한다면서 윤리감찰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앞서 송영길 후보는 각종 네거티브로 국민의 삶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우려했는데 오늘 전남 광주 해남 종합병원과 5일장을 찾아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오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텃밭, 호남을, 정청래 후보는 경기를 훑으면서 표몰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돌려차기 실언 논란이 불거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당 중앙윤리위 차원의 엄중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멱살잡이에 실언까지 겹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현안마다 견제구를 날리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최고위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정조준했는데요.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법조문도 안 봤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대통령을 어디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날을 세웠고요. 육사 견제를 위해서라도 군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국방농단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좀 보면요. 30대에 무려 70.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이슈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7.6%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불안 그리고 검찰의 보안 사건 폐지 강행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는데요. 검찰 사건 완전 폐지안이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 법제화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 이렇게 말한 것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대통령이 태연하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적인 법률에 대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화하는 첫 출발입니다. 사필 규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이래 돼 있어요.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된다. 특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뭐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거지. 행안부하고 뭐 법무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안 친해? 안 친했던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고개를 가로챘는데 두 분 사이가 엄청 나빠졌을 모양인데 좀 협의를 좀 잘 하십시오.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의 정치운 정치고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 4선의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총합이 9선입니다. 네, 중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온열 질환자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에 온열 질환자가 20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망자도 1명이 나왔는데요. 네, 하루에 온열 질환자가 208명이 발생한 건 올여름 들어 최다 발생한 수치입니다. 사흘 연속 2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에는 204명, 4일에는 208명 이렇게 발생을 했고 오늘도 2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을 빛의 속도로 뺏은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말로 법을 안 읽어보신 건 아닐 거고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동혁 대표의 정신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법조인이라고 하지만은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검찰은 수사를 못하고 검찰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나눠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치적이 결국 80여 년 이어온 검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이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안 가본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하자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고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전해진 대통령 수석보좌관의 발언을 좀 그래픽으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임기가 1,400여일 남았으니 신발끈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형사소송법 읽어보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모든 조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라는 취지는 아닐 거고요. 이 7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형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핵심 요소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라고 되물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검사가 수사하는지 수사하지 않는지 이 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시는 상태에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대통령한테 앞으로 국무회의에 통과되는 법들은 하나하나씩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일반 법, 뭐 크고 작은 법,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인데 지금 국민적인 반론도 크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저렇게 솔직한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오로지 관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모든 사안들을 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려있는 이 형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 그것에 더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은 이제 근거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는 금지된 게 맞냐, 금지된 것 아니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계속 수기 과정에서 보고도 받았고 대통령의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어법적 강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사권 박탈을 강조하기 위한 그렇죠. 반어법적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촘촘히 중수청에서 7대 범죄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또 개정할 수도 있다. 법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검경과 함께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정하고 그러한 것을 강조한 것이지 그러한 검찰이 수사권 박탈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에요. 예.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아니다, 것은 저는 그렇게 반어법이었다라고 봐요.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길리서치 조사인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를 보여주시죠. 57%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여론이 특히 좀 싸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던 2030 여성들이 많이 이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1년 사이에 2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2030 청년 세대들은 보안 수사권의 공정성 문제, 또 부동산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유시민 장관이 했던 이 논쟁들이 자꾸만 우리 당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에 고화지층만 아니면 중소학장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연대와 통합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고 거짓말입니다. 피노키오입니다.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지지율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2030 여성들은 대통령의 전통적 우군이었잖아요. 왜 지지율이 빠졌다고 보세요?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특히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것이 자신들의 잠재적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좀 진지하게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데도 들은 척 만척하고 오로지 민주당의 전당대회만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 구단으로서 대통령께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될 때는 전건 공수처에 기소를 할 수 있는 전건 수사를 맡기거든, 송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고쳐나가면서 잘못된 길을 고친다 하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30대가 40몇 프로 새로운 주택 구입에 제일 많아요.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축도 됐고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전세가 비싸니까 아파트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도 확정적인 안을 내놓지도 않았어요. 예. 저도 우연한 기회에 대통령을 만나서 부동산 정책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부동산 정책은 왕도가 없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나치게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2030 세대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저축을 했어도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불만은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정부에서 촘촘히 내일 또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 활발한 의견을 내시고 기다리면 저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안은 아닐 뿐이고 어제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기도 했고 내일 또 대통령 주재의 부동산 점검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묘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육군 사관학교를 작심 비판한 내용도 화제가 됐습니다. 쿠데타를 3번 일으킨 세력이라면서 조속한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통합 국군 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서 논란들이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어요? 3번.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 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죠.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학교 출신을 가지고 연좌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관생도, 앞으로 들어갈 사관생도들에게 예비 쿠데타 세력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통수관저라서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법대 출신인데 서울대법대는 왜 안 없앱니까? 예전에 박원순, 오거돈 그 외에 수많은 민주당의 여러 일탈행위를 한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일탈행위 있을 때마다 민주당 없애자고 합니까? 네. 쿠데타 3번의 역사 때문에 육사를 없앨 거라면 지금 서울대도 없애고 민주당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의견인데요. 먼저 듣고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징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 그동안 정부는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미래전을 대비하고 전자권 전환을 대비하고 학령 인구 감소를 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3개 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으로는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니네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사와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사와 공사는 무엇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판단,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이런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집권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향후 4년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시려고 저러시는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그 법을 읽지도 않고 통과시키면서 마치 촘촘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이게 가고 있다. 이게 육사, 공사, 해사 단순히 3개 학교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대통령의 태도나 의사결정 방식을 본다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의 목소리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쿠데타의 진범은 그 육사, 학교가 아니라 사조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회가 한 것이니까 사조직을 경계한다면 이재명 7인회나 성남 라인부터 정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글쎄요. 오늘 YTN 질문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 일변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제 이슈화된 것을 저희가 좀 보세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했을 때 누가 지지 시위를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윤석열 정권에서 쿠데타를 지휘한 게 김용현 정보사령관 등 다 육사 출신들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한 내란 군사 쿠데타를 발본색원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국방 개혁 차원에서 안규백 장관의 말씀에 의하면은 3군 사관학교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병력이 감축되니까 장교들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또 교수의 질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과 전작권 이관을 위해서 준비하는 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대통령이 한 말씀을 가지고 네. 전체를 폄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통합의 필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안규백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현재 안규백 장관이 문민 장관으로서 얼마나 국방 개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내란 세력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발본색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또 보수 세력들은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내란 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규백 장관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합니다. 예, 대통령 이야기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권 경쟁이 박빙 양상으로 흘러서인지 1차 토론 때보다는 후보들의 입이 좀 거칠어졌습니다. 난타전을 벌인 두 번째 TV 토론 현장 보고 오시죠. 신천지 의혹 제기는 당을 정말 존립 자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제가 계엄도 했던 사람인데 생짜 아무 얘기도 없이 했겠습니까?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죠. 대통령이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화내지 마시고요.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죠. 한 번 탈당하면 또 탈당할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그 정천의 후보님이 굳이 연임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정영길 후보는 역시 저한테는 가혹하고 김민석 후보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 네, 제작진이 나만 미워해 이런 문말을 좀 넣었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어제도 2대1 공격에 좀 많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1차 토론 때는 신천지 얘기도 안 나오고요. 뭔가 좀 자제하는 것 같았는데 어제는 설전이 좀 거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11일 남았기 때문에 더 가열될 겁니다. 우리 전당대회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를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열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을 치고받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아연실색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저도 오늘 우리 민주당 최고 고참 의원으로서 전당대회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깨지든지 망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을 페이스북에 지금 올려놓고 왔습니다. 내용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만은 물론 서로 비난하지 말고 통합하는 전당대회. 예. 그리고 민생 문제를 대비하는 1030 미래를 설득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하고
당권 경쟁할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결국 승복하는 더 큰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만은 큰 염려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아따 모시중한데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진 의원의 말처럼 칼로 물베기가 될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용도 깊어지고 있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지금까지 이런 얘기 너무 많았는데 이번엔 연판장까지 등장했습니다. 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에 당원과 시민 2만여 명이 몰린 건데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어땠을지 들어보시죠. 2만 명 조금 넘는 당원들의 의사가 100만 명 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일일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굉장히 당원들을 되게 폄하하신다. 내 편 당원만 챙기시는구나. 고성국 TV를 보니까 그 고성국 씨가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웰컴 한번 해봅시다. 전당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퇴진 관련 당원과 시민 2만 2천여 명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100만 명인데 뭐 2만 명 서명했다고 내가 왜 나가냐,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 100만 명의 당원이 있는데 2만 명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100만 명 중에 2만 명도 그렇고 2천 명도 그렇고 200명도 그렇고 각각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넓게 들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목소리, 개개인의 목소리까지, 작은 목소리까지도 함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권영진 의원의 멱살 소동이나 또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 같은 것이 네. 어쨌든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란 소신파 쪽에서 나온 실언이다 보니까 네. 장동혁 대표가 더 힘을 받고 나는 뭐 연임까지 기대한다, 이런 의견도 나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뭐 아직 뭐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당의 리더십에 기대하는 목소리하고 또 방금 언급하셨던 몇몇 의원들의 실언 내지는 문제 있는 행동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각각 처리할 문제이지 그것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 녹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 3선 의원들과 4선 의원들이 모여서 이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던데요. 정치 구단으로서 이렇게 4선 의원님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 유이덕 의원이 훨씬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시대 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당권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리더십이 바짝 선 거예요. 저는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은 것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권영진 의원이 대구시장을 하면서 5.18 이 광주 문제를 이해하려고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중 거의 유일하게 광주를 방문해서 늘 해결을 하려고 하던 그 진정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발적인 일이지만 잘못됐지만은 아니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장동혁 대표 아니에요? 미국 가서 다리 자랑하면서 사진 찍고 뒤통수 면담하고 와서 2억 570만 원 썼다는데 그래도 또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요. 아니 햄버거는 자기 돈 대고 먹었다. 내산했다.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이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2천 명이라고 하면은 당원의 10%예요. 10%의 당원과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귀담아 들어야지. 나는 걱정 없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 자격 없는 당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구단 박지원 선배님이 또 타당 국민의힘 의원의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하루 전국에서 모두 208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김제시에서 70대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되면서 208명으로 늘어 전국에서 사흘 연속 200명 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 수는 2,665명이고 사망자 수는 모두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충남 서해안 일대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양식장 물고기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도는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장에 물고기 긴급 방류를 결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에 폐사한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어민들이 죽은 물고기들을 뜰채로 계속해서 건져내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충남 서해안 일대에 연일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물고기들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경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 이상 사흘 넘게 이어질 때 발령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특보입니다. 올해 충남 서해안에서 고수온 피해를 본 양식장은 9곳으로 현재까지 폐사한 물고기 수만 16만 마리에 달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에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자 어민들은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참담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같이 키웠는데 수온이 올라가서 폐사가 난다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2년 전 충남 서해안에서 물고기 824만 마리가 폐사한 이후 3년 연속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자 어민들은 양식업을 이어갈지 막막한 심경입니다. 이 고기들이 이제 그동안의 유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어놓고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들이 다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까? 충남 태안군은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류 긴급 방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어민들에게 액화산소 공급 장치와 가두리금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와 면역 증강제 지급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91만 7천 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질병검사를 의뢰하고 질병검사가 약 3일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속하게 방류를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당분간 고수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서울은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며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도심에서는 도로 위 버터가 순식간에 녹을 정도로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은 가까운 계곡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각 현장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맹희정 캐스터 서울 도심에 나가 있죠.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지원 리포터는 계곡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동두천 왕방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광화문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맹희정 캐스터,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현재 서울은 37.9도까지 오르며 나흘 연속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10분 전부터 꽁꽁 얼린 버터를 이렇게 접시 위에 올려놔 봤는데요. 얼마나 더위가 심한지 불에 가열하지도 않았는데 올려놓은 지 7분 만에 액체 상태로 녹아버린 모습입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계속됩니다. 최근 10년간 입추 당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은 평균 33도였는데요. 내일은 서울 최고 기온이 39도가 예상되면서 올해 입추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름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내일 아침도 27도로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부산 27도, 광주 26도로 밤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김포와 남양주 등 경기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대구와 광주는 3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영동에는 최고 12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는 않지만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해안가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 바닷가 찾는 분들은 갯바위나 방파제에는 가까이 가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두천 왕방 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뒤로 아이들이 좀 보이는데요. 계곡물은 좀 시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늦은 오후를 지나고 있지만 이곳의 기온은 36도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곳 계곡의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 다른 곳보다 훨씬 시원한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은 시원한 물 아래 다슬기를 잡고 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제가 학교를 가면서도 땀이 잘 안 나는 편인데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많이 나는 땀에 좀 지치기도 하고 운동 선수인데 운동할 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놀러 오니까 되게 시원하고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 납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는 일 최고 기온 39도 이상 또는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심한 더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입니다. 현재 수도권 특보구역 절반 이상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이 극한 더위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바깥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의 풍경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초록빛 나무 그늘 아래에는 텐트와 돗자리를 편 가족들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고요. 간이 의자에 앉아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장구를 치며 신나는 물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계곡에서 무더위를 식히는 것도 좋지만 물놀이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물놀이가 허용된 구역인지 확인하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합니다. 또 물에 젖은 바위는 생각보다 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이동할 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극한 폭염의 건강관리와 물놀이 안전수칙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매기전 캐스터 서지연 리포터 고생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워서 그런 걸까요? 요즘 모기가 잘 안 보인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모기도 정말 더위를 먹은 건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올해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리며 밤잠을 설치게 했던 모기인데요. 이 극한 폭염이 시작된 뒤 왠지 자취를 감춘 느낌이죠. 이 도심 모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실제로 폭염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 지난달 하순 개체수가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모기는 원래 2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32도를 넘으면 활동이 둔해지고 35도 이상에서는 산란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강한 뙤약볕에 모기 산란지인 물 웅덩이가 바싹 말라붙은 것도 모기가 줄어든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기가 더위에 정말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깥 대신에 상가나 지하주차장 하수구처럼 서늘하고 습한 실내로 숨어든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 다시 모기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모기맥의 감염병에도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극한 더위와 산불 그리고 가뭄은 서쪽에서 중동부 지역으로 그 기세와 범위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요 젖줄인 다뉴브 강이 하루가 다르게 바짝 말라가면서 주변 여러 나라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손꼽히는 야경 명소 다뉴브강 주변이 어둠에 잠기고 국회의사당과 다리도 불빛이 꺼졌습니다. 거리를 간신히 밝히는 가로등마다 갑자기 불어난 하루살이 수백만 마리가 달라붙어 시야를 가립니다. I'm very disappointed because I come to Budapest maybe once in a lifetime and I climbed up the hill yesterday and I was waiting for the building to be lit but it wasn't going to happen. 강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설 위기에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려 필수 용도를 빼곤 공기관의 조명을 끈 겁니다. 기온이 40에서 42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강이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Well, when we have a situation where nuclear plants or gas plants have to completely turn off or reduce their power output in order to stay safe, that does have knock-on impacts across the whole economy and the whole country, but also on people's general day-to-day lives.
기업과 가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력 소비를 줄이며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Szerintem ez egy hogy mondjam, egy minimuma ennek vagy egy minimum reakcióként erre az egész mostani helyzetre. Én ezt abszolút helyesem és egyetértek vele. 루마니아는 원자로 냉각수 공급을 위해 급기야 말라가는 다뉴브강의 물길까지 돌리려 암석을 폭파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에 주요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2주간 중단했습니다. 강을 함께 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기온이 41도를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갈았고 전력 생산과 수상 운송, 조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극한 더위 속 곳곳에 대형 산불과 가뭄에 바짝 말라가는 유럽 대륙은 하루하루 일상을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오늘도 서울 일부 지역이 4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가운데 사흘 연속 온열 질환자가 2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2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환자 수는 2,600명이 넘었습니다. 폭염 상황 사회부 배민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조금 전 집계된 온열 질환 통계를 보면 어제 하루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질환자가 발생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매일 오후 4시마다 질병관리청이 전날 온열 질환자 통계를 내는데요. 어제 하루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08명이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사망자도 1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전날인 4일에도 전국에서 20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연이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제도 204명의 환자가 발생해 사흘 연속으로 200명대 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로써 올여름 온열 질환자는 2,665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23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무더위가 길어지면 온열 질환자 발생 증가폭도 상당히 가파른 모양새입니다. 예, 폭염의 여파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게 참 안타까운데 배 기자가 어제 직접 다녀온 현장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어제 서울 광장시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이 시장에 지붕이 있긴 한데 햇볕만 겨우 막아주는 정도고 이 바깥 열기를 충분히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곳곳에서 이 조리하는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 어제 오후 2시쯤 바깥 온도가 35도 정도였는데 제가 이 호두과자를 파는 노점상에 설치된 온도계를 보니까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 노점상이나 종일 불 앞에 있는 상인들이 특히 힘들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 대부분의 노점 상인들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폭염에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사람들이 이제 못 이기니까 조금씩 이렇게 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아침서부터 이제 한 며칠씩 쉬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아무리 더워도 손님이 많으면 좀 신이 날 텐데 원래 광장시장이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더우니까 관광객도 많이 줄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광장시장 하면 빈대떡이나 육회 같은 먹거리들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가고 원래 같으면은 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낮에도 이 시장 내부를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광장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 역시 올여름이 유독 덥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상인들은 무더위에 휴가철까지 겹치며 사람들 발길이 뜸해진 걸 부쩍 체감한다고 합니다. 이 폭염에 장사 부진까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는 상인들은 어서 더위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네, 뭔가를 먹고 즐기기도 굉장히 힘든 날씨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분들도 고충이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사회부 조경원 기자가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오전 11시 정도까지 이어졌고요. 이 좁은 골목골목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혹시라도 수거 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주민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환경 관련들은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어제 취재 상황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목으로는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하시는 이유가 차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보신 것처럼 이 조경원 기자 역시도 이렇게 덩달아 뛰어다니면서 함께 취재를 한 상황인데요. 이 환경관리원들은 안전모랑 장갑을 착용한 채로 계속 이동하는 상황이었고 쉴 새 없이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말 지독한 폭염인데 우리 YTN 취재진이 직접 열화상 카메라로 서울 도심을 측정해봤죠?
맞습니다. 이제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 무려 40도 가까이 39.2도까지 치솟았죠. 이 사회부 송수영 기자가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서울 도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예. 이 송 기자가 취재한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사진이 일반적인 사진이고 오른쪽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 도심 전체가 빨갛습니다. 이 건물 간의 어떤 그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예. 빨간데요. 이 다음 광화문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화문 도로가 특히 빨간 모습이고요. 이 가장 달궈진 오후 2시쯤에는 노면의 온도가 6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음 청계천 그림을 보시면 이 대비가 더 뚜렷한데요. 하늘하고 청계천 물은 상당히 파란색,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고 주변 빌딩하고 다리가 상당히 빨개서 이 색깔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외에서 취재를 한 송수연 기자도 좀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체온에 좀 변화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서울 곳곳을 취재한 우리 송수연 기자 어제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 상당히 더위에 오랜 시간 노출돼 있었는데요. 예. 특히 광화문에서 청계천까지 이렇게 40분가량 도보로 이동하면서 취재하는 과정에 이 직사광선에 다 노출됐는데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달궈졌을지 궁금해진 송수연 기자가 두피 온도를 재봤는데 한번 그 모습 같이 보시죠. 네. 양산을 쓰지 않고 뙤약볕에 있어 봤습니다. 제 두피 온도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상당히 빨갛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우측 상단 보시면 46.1도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보통 체온과 비교해도 한 10도 정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밖에 조금만 걸어 다녀도 지금 두피 온도가 46도를 넘는다 이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금 스포츠계도 폭염에 비상이 걸렸죠? 맞습니다. 어제와 오늘 프로야구 전체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퇴근하고 야구 보시는 즐거움이 있었던 분들 상당히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폭염이 너무 심각해서 선수뿐 아니라 이 관객의 안전까지 위협되는 상황인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제 폭염 경보 속에 열린 SSG와 LG 경기에서 응원을 하던 20대 관중이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는 등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KBO는 오늘 구단 단장과 이 선수협회 관계자 등 참석하는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래 야구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축구 역시 더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프로축구 K리그도 내일과 모레 열리는 경기의 시작 시간을 기존 7시 반에서 8시로 30분가량 늦추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안전 건강관리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배민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위법 백지화 의혹과 관련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당일 열린 당과 정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김건희 씨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적법 절차 없이 백지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 전 장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해 이뤄졌다며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관이나 특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의 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법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비밀번호 제공을 중간에 거부해 영장 기재 기간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내란 종료 시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재작년 12월 14일로 넓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에게도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참석한 계엄 해제 당일 당정대 회의가 계엄 옹호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삼청동 안가회동의 사전회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의 정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준 전 청주시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시의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한 지 22일 만입니다. 검찰에 이송되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추가 피해자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혐의 인정하세요? 최 전 의원은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중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친구를 데리고 와달라는 제안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와 다른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교복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발견했고 경찰은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 추가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또 다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록을 검찰에 추가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혐의 입증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네, 현직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낸 뒤 도망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음주 사고 도주 피의자인 A 경사의 소속 부서인 대구경찰청 경비경호계와 해당 사건을 담당해온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조사 과정에서 A 경사의 동료 경찰관 B씨가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물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택배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오이, 사과, 자몽으로 적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딘가가 수상한 택배에 숨겨진 사연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흔한 택배 상자 같은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김오이, 이자몽에 이어 오사과도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이름처럼 쓴 이 상자들 불법 차명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에 사용된 것들입니다. 가명을 써서 고속버스 택배로 보낸 건데요. 일반 택배보다 신분을 감추기 쉬운 점을 악용해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 211개를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포통장 하나에 매달 350만 원씩 대여료를 받았는데 범죄 수익금만 4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제공된 대포통장들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불법 온라인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매달 100에서 150만 원을 주겠다며 계좌 대여자를 모집했고 주로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이나 주부를 노렸다고 하는데요. 이 지인을 데려오면 30에서 70만 원의 소배기도 주면서 모집망을 확장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일당 200명 가운데 통장 대여자만 139명인데요. 생활고나 개인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브라와 양쯔강 악어 등 국제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서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밀수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악어 입을 결박해 수화물로 보내는 방식으로 국내 유통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해당 사건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외래 생물종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밀수 조직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래 생물종 200마리를 14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8월까지 이렇게 밀수한 국제 멸종위기종 54마리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양쯔강 악어, 검정 늑거부, 코브라 등 야생동물을 구매한 뒤 입을 결박하고 상자에 압박 포장해 수화물로 들여왔는데요. 이후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인형, 피규어 같은 은어를 사용해 광고하고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구매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야생동물들은 초등학교가 인접한 아파트와 고시원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가에 유통돼 은밀하게 사육하거나 재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송치한 야생동물 밀수 사건을 보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밀수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밀수 조직에 소속된 조직원의 단독 범행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방식이 전문적인 점을 의심해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이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파악했고 과거 경찰에서 밀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총책 A씨가 다른 조직원의 거짓 자백으로 불송치됐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육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유통된 주택가 등에서 총 95마리를 압수해 국립생태원에 위탁했습니다. 최근 경기 여주와 양주에서 참악어와 뱀이 발견됐고 대구 시외버스 화물칸에서는 대형 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현상이 밀수 조직의 불법 유통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환경청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시속 165km로 도주한 40대 음주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술을 마신 채로 익산시 마동에서 금마면까지 14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1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배터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1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주행 중 트럭에 장착된 리튬 인산철 보조 배터리에서 이상한 냄새와 소리가 나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서울에 사는 60대 A씨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순찰팀을 보내 A씨를 구조했고 A씨는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민간 자격시험 도중 교사가 성적이 좋은 학생의 답안지를 촬영해 반 전체에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해당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에 착수하고 당시 시험장에 있었던 교사 2명을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다음 주 이들을 대상으로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 하락 충격에 4.6% 급락했습니다. 6,200선으로 밀렸습니다. 네,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로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급등 하루 만에 다시 크게 밀려났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1.8% 내린 6,479로 출발했는데 낙폭이 커져 4.6% 내린 6,296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낙폭이 5% 가까이 커지자 6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전날 3.8%나 급등해 6,600선 코앞까지 갔었는데 전날 급등을 되돌리는 조정을 맞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5일 연속 상승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기술주 약세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날 강세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6.3%, SK하이닉스는 10.4%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등 방산과 금융, 원자재 일부 종목은 5% 이상 상승하는 강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조 4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4일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 지수는 0.3% 내린 797로 출발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 0.3% 오른 80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800선에 오른 것은 15거래일 만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상승 전환을 했고 외국인은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1,423.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해 시장에 개입했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에 대해 변동성이 심하다고 언급한 후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겨눈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에 서울 강남권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강남구 집값 상승률은 0.01%로 직전주 0.07%보다 줄었습니다. 서초구 상승폭도 전주보다 내려간 0.02%였고 송파구 역시 0.15% 오르며 직전주보다 상승세는 꺾였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임시 합의안에 접근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최대 7%에 달하는 통항 수수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수료 부과 자체를 거부하는 미국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추진하고 있는 60일 임시 합의안의 막판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항 수수료입니다. 이란은 안전보장과 수색 구조 비용 명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화물가에게 5%에서 최대 7%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원유나 화물을 실은 선박에 7%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물류와 유가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개설될 진입 항로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지나게 돼 이란이 해상 통제권에 이어 막대한 수입까지 챙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란 측은 항로 좌표 합의는 인정하면서도 호르무즈 전면 개방은 아니라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بگم آخرین وضعیت این هستش که تقریبا روی تمامی موضوعاتی که مطرح بود هم بالاخره نقشه مسیرهای عبور، مسیرهای ورود و خروج یا ترافی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이 임박했다며 낙관론을 폈지만 수수료에 대해서는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On the Strait of Hormuz, active reporting that it might open as soon as tomorrow. Could happen. Tomorrow is the next thing.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오만은 3% 수준에서 중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 강경파인 이슬람혁명 수비대의 최종 승인 절차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외신들은 현지 시간 7일까지 최종 합의에 도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7%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막판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란 전쟁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이념과 역사 전쟁으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진보 후보들의 약진을 공산주의로 규정하며 색깔론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식에서 이란 전쟁의 치적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내부로 칼끝을 돌렸습니다. America will never be a communist country. Won't happen. Communism is a loser and it always will be. 전쟁 장기화로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념 공세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린 겁니다. 기존의 사회주의 비판이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지자 공산주의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을 꺼내들었습니다.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무슬림계 엘사이에드 후보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The radical left, the maniacs, they're trying to destroy it with the disaster known as not socialism, communism. No, he hates Jews and he hates Israel. Abdul El-Sayed, can you believe this? 추수감사절을 비판한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지사 후보를 향해서도 위험한 공산주의자라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이념 공세는 역사 분야로도 번졌습니다. 백악관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미국의 어두운 역사만 강조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대대적인 전시 수정을 압박했습니다. 학계는 정치적 목적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합니다.
millions of Americans visit the Smithsonian every year, and we don't need the micromanagement with macro incompetence from the White House. 외교 안보적 난관에 봉착한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색깔론과 역사 개입으로 판세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맞은 미국 사회의 이념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셰헤드 모즈타바 하메네이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취임 2주년 기념 국영방송 대담에서 이 전쟁 초기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등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현재 새로운 최고 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지도자의 존재 자체가 이란이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맵의 일환으로 어제 경기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자폭 드론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자폭 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훈련 모습도 국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포천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군사 분계선에서 약 30km 떨어진 전방 훈련장으로 해당 부대는 지난달 30일 무인기 5인 소동 당시 무인기를 날린 부대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의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데 한국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목됩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중국이 전 세계 시장 90%를 장악하자 2년 전 바이든 행정부는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China heavily subsidized all these products, pushing Chinese companies to produce far more than the rest of the world can absorb. 하지만 중국이 미국 관세에 대응해 가격을 더 낮추자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15% 관세에 최저 가격제까지 적용해 중국의 덤핑 공세를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2년 전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반면 이번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국이 아닌 품목 전체를 타깃으로 삼아 동남아 우회 수출로까지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Where these countries are using, their export platforms to incorporate content and goods from,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where we have a real issue. 미국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한화 큐셀과 OCI 등이 원가 급등의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청한 만큼 미 행정부의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모로코에서 스페인 자치령인 세우타로 무단 입국한 이주민 7만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이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불법 이주민 유입에 비상이 걸린 유럽연합은 국경 검문 강화 논의에 나섰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세우타 해변에 이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는 공동묘지에 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우타로 무단 월경한 모로코인 7만 2천 명 가운데 대다수는 돌아갔지만 아직 2,500여 명이 유럽행을 꿈꾸며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우타 당국은 현재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다며 스페인 정부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도 800명이 넘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스페인법상 미성년자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수용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주민 난입 사태에 놀란 EU 내무장관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을 모색했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EU 외부 국경 보안 강화, 밀입국 알선 조직 단속과 송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These past few days were a test of our European resilience, a test of the security of our external borders.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스페인 정부의 이민자 포용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 발 더 나아가 즉시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놓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로 회원국들 간에도 균열이 감지되자 EU 지도부는 스페인 정부가 위기에 적절히 대처했다고 감싸며 내홍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연이은 폭염의 영향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연일 취소되고 있었는데요. 주말 경기까지 취소될 예정이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전국을 강타한 폭염 여파로 프로야구가 사실상 이번 주말까지는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난 5일과 6일에도 취소가 됐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두 취소를 하고 화요일 11일부터 재개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프로야구의 재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폭염 때문에 스포츠계도 비상에 걸렸는데요.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꽁꽁 언 버터가 빠르게 녹아버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한 YTN의 날씨 중계 현장입니다. 기상캐스터가 원래 꽁꽁 언 버터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바깥에 내놓았더니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액체로 녹아버렸습니다. 마치 불 위에 올려놓은 것 같죠. 뙤약볕 아래 옷 색깔에 따른 온도 차이를 살펴본 실험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표면 온도가 25도였던 이 검은색 티셔츠는 10여 분 뒤에 햇빛을 흡수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55.6, 여기서 57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흰색 티셔츠 실험을 좀 볼까요? 처음에 25도였는데요.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46도, 7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도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오늘 한낮 37.9도까지 올라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고요. 내일도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콩쿠르 수상부터 해외 발레단 진출까지 최근 우리 무용수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활약 중인 마린스키의 별 전민철이 국내 팬들을 만나고 국립발레단 전 수석 무용수 윤혜진도 14년 만에 본업에 나섭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린스키 입단 1년 만에 당당히 주역을 꿰찬 전민철이 지그프리드 왕자로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바야데르와 지젤의 그런 경험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경험이었고, 마린스키의 첫 시즌의 결과물이 이번 백제호수 공연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도시 자체가 영감이라며 마린스키 생활을 소개한 전민철은 백조의 호수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린스키 발레단에 와서까지도 정말 제가 애정하는 발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버설 발레단 40주년 공연으로 전민철의 마린스키 데뷔를 지지했던 문은숙 단장은 후배의 성장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쇼츠를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합니다. 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수많은 작품들을 소화를 거뜬히 해내는. 왕년의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윤혜진은 유튜버가 아니라 본업인 발레리나로서 14년 만에 토슈즈를 신습니다. 무대라는 곳이 너무 무서운 곳인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춤추는 건 고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토슈즈를 정말 오랜만에 꺼내서 현역처럼 리허설을 하게 됐는데, 몬테카를로 발레단 직속 후배인 안재용과 대표 레퍼토리인 도베 라 루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습실에서 그냥 테크니크 연습하는 것만 아니고 개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용수의 삶과 예술에 대한 고민을 들으며 발레가 완성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이번 무대는
11월엔 차진엽이 바통을 이어갑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늘 서울은 37.9도까지 오르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지만 서울 낮 기온이 39도로 예보된 가운데 폭염의 절정은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보름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내일도 아침 기온이 27도에 머무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6도, 대구도 26도로 밤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9도, 대전과 대구 3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고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지만 주말에는 해상과 일부 해안 지역에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